한미일 정상이 내일 새벽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회의를 진행합니다. 새 정상은 삼국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문건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안보에, 야당은 오염수 문제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는데 회담 성과를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재 국회에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언론 장악 의혹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낮 서울 관악산 인근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한 30살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림동 성폭행범은 혐의를 인정했고 범행 2시간 전부터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소화기 분말을 뿌린 뒤 현금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뇌파계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의료기기로 그동안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의 의료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어왔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잠시 뒤에 미국 워싱턴 현지 연결하고 대담을 통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힐 내용들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대출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석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실제 빚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오늘은 경제부 기자와 함께 경제뉴스 분석합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워싱턴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한미일 정상회의, 또 오찬, 공동기자회견까지 방미 일정이 숨가쁘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즉 공동성명이 발표되는데 새로운 한미일 삼각협의체 창설 등이 담깁니다. 현재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1박 4일 일정이 꽤 빡빡해 보이는데 윤 대통령 도착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7일 저녁,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아침 8시쯤에 이곳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 전에 윤 대통령 숙소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부친상 애도 메시지와 조화가 전달됐는데요. 윤 대통령과 그리고 이어서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음이 아프다,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애도를 했고 이에 감사하다고 화답한 윤 대통령은 하와이 마우이 산불을 언급하면서 안보동맹이란 재난에도 늘 함께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통화로 먼저 인사를 나눈 한미 정상, 현지 시각으로 18일 아침,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입니다. 워싱턴에서 100km쯤 떨어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도착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맞이할 예정이고요. 먼저 한미 정상회담을 짧게 진행합니다. 뒤이어서 핵심 일정이죠.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세 나라 정상은 회의에 이어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이고 식사 이후에는 한일 정상회담도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 한미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한미일 정상은 역대 12차례 만났는데요. 모두 다자 회의가 계기였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3차례 정상회의가 있었지만 다자 회의 계기였고 한미일 회의만을 위해서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일 정상회의 결과로 문건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은 이미 전해졌는데 한일 새로운 협의체 창설 등이 포함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 회견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 두 가지 문건을 발표할 예정인데 아직 협의 중인 추가 문건도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원칙은 주제별로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큰 틀, 즉 지침을 담은 문서라고 한다면 정신은 협력 비전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입니다. 원칙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든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원칙을 천명하게 됩니다. 정신, 즉 공동성명에서는 세 나라의 다양한 협의체 창설이 발표되고요. 세 나라 군사훈련을 정례화한다는 항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매년 한 차례 추가로 계속 여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점도 이미 알려졌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정상회의가 세 나라 협력체제를 제도화, 공고화한다는 의미라면서 한반도 영내 공조에서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 체제일 뿐 나토처럼 군사적 의미의 집단 동맹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일의 안보 경제 협력의 역사가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 어떤 모습으로 발표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방금 전에 한미 두 정상이 통화를 나누었다고 했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회담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을 해서 손님 맞을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이번 3국 정상회의가 한미일 관계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먼저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상회의 목표를 묻는 기자 질문에 최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Are you willing to share what your goals are for the summit, sir? Not till I finish them.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한국, 일본 정상과의 관계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는지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는 등산과 낚시, 승마 등이 모두 가능한 휴양지로 새 정상이 노타이 차림으로 산책로를 함께 걷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관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거라며 뉴 노멀,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It gets embedded into the system, and the goal here, just be clear, is that this becomes the new normal, and that you weave it into the DNA of all the institutions, whether it's intelligence, security, political, diplomatic, economic. 매년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도록 정례화하고 새 정상 간 한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한 안보 협력체 출범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는 군사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발전된 3국 관계는 쉽게 되돌릴 수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our three nations continue to get better and better and stronger. These are two of our staunchest allies. 정상회의를 겨냥한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일 두 나라와 강력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두 나라 화해와 한미일 협력 강화를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있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과의 친밀한 모습을 더욱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정부는 뉴 노멀, 새로운 시대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국내 정치권이 이번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안보에, 야당은 오염수 문제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는데 회담 성과를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국 당일 대한민국 제도약의 새 이정표가 될 거라며 한미일 정상회의에 힘을 실었던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안보를 부각했습니다. 삼각 안보협력체 구축은 영내 평화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다시금 신냉정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지금 보다 확고하고 제도화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는 영내의 평화 유지와 공동 번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세 나라 간 협력의 틀 안에서 한미 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거라며 과거사 문제 해결까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본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역사 왜곡을, 미국에는 공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치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밝히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신냉전 구도를 더욱 뚜렷하게 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어서 삼각 안보 협력을 정치권이 뒷받침하자는 여당과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일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을 회의 성과를 놓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국회에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또 방송 장악 의혹 등을 놓고 야당의 질타가 집중됐는데 여당은 적극 엄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기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분위기 알려주시죠.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질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영방송과 포털의 공정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선도위 결정으로 전학을 갔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면서 외압으로 학폭위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폭력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일부 있었겠죠. 후보자께서 이 내신 학폭 그 입장에 대한 해명 자료에 선도의 결정으로 전학 갔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후보자 해명이 그러신데 본인 해명을 번복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2015년에 지금 그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면 사퇴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반면 여당은 당시 이 후보자의 아들과 피해 학생들은 이미 화해했다면서 학폭이라는 제도가 있기 전인 만큼 담임 종결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 이제 자체적으로 종결을 했지만 단대부로 강제 전학을 가고자 했는데도 최근에도 이제 언론에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학생들이 친구가 강제 전학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다. 네. 전학을 반대한 건 사실입니다. 2번이나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끼리 다 화해가 끝났는데 왜 전학을 보내느냐고 읍소를 했다는 것이. 야당은 당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 후보자들의 하나고 1학년 담임 선생님의 출석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해당 교사와 반대 증언을 하고 있는 피해 학생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이 바로 방송 장악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홍보 수석으로 일할 당시 언론 동향 문건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고 또 언론사와 진행자를 평가해 분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사실상 언론 사찰, 탄압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모니터링 수준의 보고서라고 일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에 해당 관련된 문건과 보고서들을 요청한 것들이 많았다라고 국정원 직원의 제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는 건지 긍정을 하시는 건지요?
단호하게 부인할 뿐 아니고 저희 홍보수석실 내에서 어떤 사람도 그런 증언을 했거나 그 재판 과정에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 여권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출신인 무소속 하영재 의원은 진짜 방송 장악을 시도했던 건 문재인 정부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대영 KBS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된 거 잘 아시죠?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언론 장악 문건이 구체적 사실관계로 드러났다는 평가도 많은데 후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막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을 누가 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규명할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증여세 탈루,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의혹은 물론 이 후보자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 등을 두고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 후보자를 두고 지난 2달 넘게 신경전을 벌여온 만큼 오늘 늦은 밤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건 물론이고 이후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늦은 밤까지 이렇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이 한창인 가운데 현업 언론인 단체 또 시민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의 장본인이었던 이동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면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언론 자유 말살하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그 숱한 언론 탄압을 일삼했던 장본인을 다시 발탁한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전체주의 세력입니까? 15년 전 MB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했다는 그 보고서, 거기에 핵심 인물로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의 기술자, 언론 장악의 노하우, 그것만큼은 이동관을 따라갈 자가 없다. 그래서 내세운 것 아닙니까? 네, YTN이 취재한 내용인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10년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탁의 당사자인 A씨가 돈을 돌려받은 것은 맞지만 바로 다음 날이 아니고 2달여가 지났을 때라고 YTN에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YTN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후보자의 부인이 2010년 1월 중순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나서 돈을 돌려준 것은 맞지만 바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YTN은 이 후보자 측에 설명을 요청했지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어서 답하기 어렵다면서 공식 입장문으로 가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촉된 정현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위촉됐다고 밝혔습니다. 류희림 신임 방심위원은 KBS와 YTN 기자를 거쳐 YTN DMB 이사, YTN 플러스 대표,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을 했습니다. 방심위원장은 9명의 방심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선임됩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이 대표를 상대로 압축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확인할 내용을 대부분 소화했다며 추가 소환 여부는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거관계 검토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이번 달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는데 법조계에선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병합을 해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이런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쏟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또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도 생각 중인지 등의 질문엔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은 범행 몇 시간 전부터 일대를 배회하며 불특정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범행에 사용할 둔기를 4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등 계획 범죄 정황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관악경찰서입니다. 네, 경찰 조사가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새롭게 취재된 내용 있습니까? 네, 최 씨는 처음부터 성폭행할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인근 CCTV와 최 씨 진술 등을 통해 범행 당일인 어제의 행적을 확인한 결과 최 씨는 범행 2시간 전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최 씨는 일대를 배회하다가 1시간 뒤쯤 범행 장소인 둘레길에 도착했고 1시간 가까이 불특정 여성 등산객을 기다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전 11시 50분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리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최 씨는 공원이 집 근처라 운동할 겸 자주 다녔는데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최 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금속 재질의 둔기를 확보했습니다. 최 씨는 범행 당시 양손 주먹에 끼고 피해자를 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쯤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최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무려 넉 달 전부터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또 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피의자 최 씨의 신원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30살인 최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범행 현장인 공원 서울 금천구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은 있지만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가족에게서 확보했습니다. 다만 의료진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성폭행 혐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감식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또 추가 조사를 걸쳐 오늘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 씨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영장에는 강간상해와 폭행 등 혐의가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살인 예고글을 포함해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173명이 검거돼 이 가운데 20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살인 등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는 것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협박이나 살인 예비, 위계 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 흉기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 해화역 인근의 골목입니다. 파란색 상의를 입은 60대 남성 A씨가 비틀비틀 걸어 나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남성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깜짝 놀라 뒷걸음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A씨가 손에 든 건 길이 24cm짜리 흉기였습니다. A씨가 밤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대학로와 해화역 인근을 흉기를 지닌 채 배회하는 동안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이곳 주변을 30분가량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들어갔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관할경찰서 당직 인원 40명 가까이가 모두 출동해 A씨를 붙잡으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움을 느꼈죠. 좀 오늘도 불안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 밖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해 흉기를 갖고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피의자가 이동한 경로상에 경찰들이 수색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들이 다시 CCTV를 확인해서 집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서 입증을 한 것입니다. A씨는 예전에도 이웃에게 시끄럽다며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고 협박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휴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 살인 예비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새벽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서 오찬 또 공동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 나라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또 정신을 담은 문건을 채택할 예정인데 세 나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캠프 데이비드 아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채비에 나서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 뉴 노멀을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 여러 뭐 전망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장소가 갖는 의미도 잠깐 짚어주시죠. 네, 캠프 데이비드는 대통령 전용 별장이죠. 이곳이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게 캠프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군사 관리 지역이라서 캠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군이 이곳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다. 네. 그래서 일상에서 좀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의제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1944년 그때는 2차 세계대전 때였죠. 네. 외국 정상으로서 최초로 이곳에 방문을 했었던 게 철칠 수상이었어요. 영국 수상이었었고 그때 뭐 세계 대전을 맞이하면서 전략 회의를 했었죠. 네. 그리고 59년에는 이제 냉전이 시작됐을 때 후르츠초프 서기장이 초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78년에는 그 유명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이 나왔었던 그 평화 조약.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평화 회담을 했었던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이번에 뭔가 회의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도 뭔가 전략적인 의미를 두고 싶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네. 2015년 이후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열리지 않다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상 간의 회담이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세 나라 정상이 어떤 모습으로 좀 나올까요? 뭐 일부에선 노타이 차림으로 산책로를 함께 걷는 장면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곳이 별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친한 친구를 이제 부를 수 있는 집에 마치 초청하는 듯한 그런 의미가 되는 곳이고 여기는 네. 집무실이나 회의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휴양 시설이 있어요. 테니스 코트나 수영장이나 뭐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곳이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는 차림을 할 것이고요. 이 자연 환경에 아무래도 노출되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소수의 수행원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좀 더 많이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정상끼리 많이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아까 우리가 짚어봤듯이 세계적인 어떤 역사의 굴곡에서 중요한 회담 협상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 좀 기대와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골격은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 또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렇게 아까 저희 박수정 기자도 워싱턴에서 전해줬는데 어떤 내용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3국 협력의 지침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네. 한국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도 일본도 나름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공통 부문을 찾아서 일종의 원칙을 한 번 더 강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전략적인 비전이 어떻게 서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선언을 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공동의 가치와 규범이라는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3국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G7 정상회의를 단지 한 10분여 분간 계속 짧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초청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 같은 건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언제 나왔느냐를 지켜보면은 사실 북중러 이 삼각 협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순간에 나왔다는 얘기죠. 전승절 7월 27일이었죠. 그때 숄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습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번에는 그러면 한국, 미국, 일본이 한번 모이는 그런 의미를 좀 담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조속히 추진이 되지 않았을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아마 공동 성명의 형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확정 억제.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으로서는 연합훈련을 좀 더 정례화하고 경제안보 문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공급망 문제라든지 또는 연성안보라고 하죠. 기후나 보건 여러 가지 뭐 기술 협력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협력 방안으로 담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푸놈펜 선언이라고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이제 공동성명이 하나 나오기는 했어요. 그때는 조금 개념적인 그런 대략적인 그림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계기로 조금 구체화하고 액션 플랜들을 조금 내놓는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란 큰 틀, 협력의 어떤 큰 틀이고 정신은 그걸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공동성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까 플러스 알파 이거 말고 한 개가 더 있을 거라고 보도가 되면서 이건 이제 비공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부속형 성격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문건이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은 문안을 조금 더 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마도 지금 비공개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을 사이에 놓고 한미, 미일 이렇게 동맹으로 나뉜 안보 협력 구조가 한미일 3국 협력체로 통합이 된다. 하지만 일종의 동맹으로 연결 짓는 거에선 또 대통령실이 선을 긋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안보협의체와 동맹은 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동맹이 맺어질 때는 해당 국가들이 공동의 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동의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외연적인 방법으로 동맹이라는 걸 채택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는 좀 경성 협력 방식이고요. 좀 더 연성 협력 방식은 아무래도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협력체를 만드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단 방어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국가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책임감과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군이 뭐 도와주러 온다 이런 건 아직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단계의 동맹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낮은 단계에 조금 연성적인 그런 협력들을 추구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나왔었던 것이 오커스나 쿼드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커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앵글로색슨 국가들끼리 맺은 것이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어하는 뭐 핵추진 잠수함 협력 이런 거는 사실 논외예요. 논외 밖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플러스를 하기도 어려운 거고 쿼드 같은 경우에는 안보 협력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뭔가 군사적인 요소들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군사적인 협력을 인도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이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을 다시 한번 묶어서 새로운 협의체로 발전시킨다라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했지 않을까 방금 말씀하셔서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포함된 안보협의체 쿼드 말씀하셨는데 그 쿼드 이상의 밀도가 있을 거란 어떤 대통령실 설명도 있었는데 그 정도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안보협의체의 그런 기능들을 좀 더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아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뭐 미사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 공유라든지 아니면 잠수함 훈련이라든지 이런 군사 협력 그리고 연합 훈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될 부분들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쿼드라는 그런 협의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NCG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삼각 안보 협력체 하니까 지난번 워싱턴 선언 이후 이제 발족한 핵협의 그룹 NCG하고 이제 묶어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이번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만 역시 김성한 전 실장 같은 경우도 한미 NCG를 궤도에 올려놓는데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일축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NC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출범을 했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에 계속 논의해오던 확장 억제 협의체의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미가 가지고 있는 확장 억제 협의체하고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협의체는 조금 다른 성격이고요. 급도 다르고 논의 깊이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모으는 거는 준비 작업
작업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을 두고서 이런 것들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NCG를 강화를 한다라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국에도 올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자주 가고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핵에 대한 비확산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을 할 때 뭔가 핵 자산이 뭐 핵잠 같은 것들이 방문을 하는 것에 굉장히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논의들이 앞으로는 필요할 겁니다. 방금 같은 질문들은 사실 정상회의 끝나고 내용을 좀 더 놓고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한 가지가 이번 이제 회담을 놓고 한 가지가 협의체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정례화 될 것인가가 쟁점 아니겠습니까? 자, 국제사회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정례화에 합의를 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것이 정례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잦은 회동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3국 고위 당국자가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접촉을 했었던 게 한 33번이고요. 양자까지 합치면 52번이나 되거든요. 그 정상이나 장관급 같은 경우에도 1919년부터 21년까지는 연 한 3회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게 한 4배, 5배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이미 정상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3자 간의 한 라인을 조금 더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일 간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미비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외교장관, 국방장관, 특히 NSC 이건 간헐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정례화를 하게 되면 루틴처럼 계속 만나면서 계속 아젠다를 점검을 하고 뭔가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협력을 구체화한다라는 그런 모멘텀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경로 지속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의 앞두고 교수님과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 것이다라고 말한 언론이 있습니다. 중국 언론인데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의 시각은, 중국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중국은 한국이 그래도 일본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라고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특히 대만 문제를 두고서 어떠한 문구가 나올 것인가에 조금 촉각을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배경 자체가 한미일의 여러 가지 대화가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좀 더 정례화가 돼서 돌이킬 수 없도록 어느 선 궤도에 올려놓겠다라는 취지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한미일이 협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선 그리고 한국의 앞으로 또 이제 정부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조금 또 새로운 시기를 맞을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중국의 입장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약에 다시는 돌릴 수 없도록 일정한 궤도 위에 제도화해서 올려놓는다라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반기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주어로 중국이 언급이 될까요? 그러니까 타이완만 언급하는 수준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정말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까요? 글쎄요, 중국이 언급되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로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외교부 장관의 준비 회의에서도 중국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썼거든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고 중국과의 이제 정상회담도 이 올해 말을 기점으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만남을 아무래도 성사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아직까지는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미중 관계는 좀 분위기가 좀 미묘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려봤고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2개 질문은 좀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도 이번에 열리거든요. 순서상으로는 한미일, 오찬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인데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일본 언론 측에선 방류 시기와 관련된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이를테면 신경전으로 좀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오염수 관련한 논의가 될까요? 글쎄 대통령실에서도 뭐 양자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오염수 방류 자체는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 특히 IAEA도 이것은 일본 정부가 국내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선을 이미 그었기 때문에 글쎄요 이 문제를 한국이 뭔가 얘기를 하고 또는 일본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정해진 일정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네. 굳이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향후 일정들을 보면은 일본 강요 회의를 열어서 뭐 22일 방류 시기를 결정한다라고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다루지 않을 것 같다는 그 예상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우리가 어쨌든 국제 이벤트가 많이 열렸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의 첫 단독 회담을 열기 때문에 기대도 있습니다만은 한미일 북중로 구도 속에서 사실 한미 동맹 70년을 맞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아까 우리 중국 얘기할 때도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역할, 주도적인 좀 역할과 관련한 질문을 드린다면 현재 어떻습니까? 글쎄요,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좀 위기 관리에 조금 힘써야 된다는 생각. 위기 관리? 위기 관리에 예. 힘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움직임은 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미래의 전략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계속 대화 채널을 열고 있거든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중국과 계속 대화 채널을 계속 고정시키면서 계속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일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 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이 채널들이 지금 상당히 악화가 된 시점에서 한미일 회의에 지금 참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훨씬 더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생각해서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제 정세가 유동적으로 변할 거예요. 또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좀 적절한 거리를 양쪽에 두면서 아젠다를 어떻게 한국 국익에 맞게 세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거리두기 그리고 위기 관리, 이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곧바로 직위 해지하지 않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가 직위 해제 적절성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할 때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시비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된 가운데 강하면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수정안대로 사업을 조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평 군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다 같이 기뻐했던 서울 양평고속도로로 조그만 보상이라도 받나 했더니 온갖 특혜 시비, 경쟁으로 몰아가는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 정말 우리 양평 군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결코 지역 이기주의로 항상 동점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IC 없는 원안보다 강한 IC가 포함된 강상, 아니 최적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화 IC가 포함된 강상 제시안을 사수하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도망칠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한 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크다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승인받지 않고 생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소집된 해병대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자신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기 위해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최소한 교육부의 결정은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이 재직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장기간 동양대 총장으로 일하는 사이에 부친이 숨졌기 때문에 교육부가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당시엔 위법 상태를 시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2010년 당시 최 전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들어 임차인이 제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긴 보증사고 건수가 10,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9,994건으로 지난 한 해 보증사고 5,443건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국 보증사고율은 지난달 9.9%까지 확대됐고 허그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 보증금 규모도 1조 6천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과 관련해 가입이나 미가입 여부를 확정해 권고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이 전경련에 가입했을 때 정경유착 행위가 있으면 탈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마치고 나옵니다. 중감위는 전경련 재가입 방향에 대한 의견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입 미가입을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권고를 하진 않고 저희의 우려를 먼저 전달을 하고 전경련에 복귀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으면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전경련 운영에 정치권이 개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전경련의 혁신안은 단순히 선언에 그칠 뿐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위원회로서는 우려스러운 입장이다라는 것으로 삼성준법감시위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가 내부감시 제도 마련을 주문한 일을 계기로 지난 2020년 출범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 대기업 돈을 모아 K스포츠재단 등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4대 그룹은 전경련에서 잇따라 탈퇴했습니다. 삼성은 5개 계열사가 관련 논의를 위해 조만간 이사회를 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SK그룹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전경련 복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추후 혁신안 실천과 변화 모습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LG그룹은 전경련 재가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경련은 혁신안을 더 구체화한 뒤 진정성 있게 실천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앞서 전경련은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 등이 담긴 혁신안을 발표한 뒤 4대 그룹에 동참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전국경제인연합 조건부 복귀를 권고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재가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삼성그룹의 정경유착 유인을 차단해야 하는 삼성준감위가 이번 결정으로 존재 목적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최근 전경련이 제대로 된 쇄신 없이 새 분리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정경유착에 따른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등 아픈 역사가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민생대책과 중국인 관광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특별교통대책과 할인행사, 명절자금 지원 등 추석 민생대책을 다음 달 초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 한중 항공편을 조속히 늘리고 중국 국경절 연휴에 맞춰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호황으로 불어난 자산의 가치가 금융 안정에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지난달 25일에서 26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자산가치 상승 압력과 관련된 금융 안전성 위험도에 대해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준의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FOMC에서 관련 위험도에 대해 보통이라고 평가한 것과 비교해보면 우려 수위가 더 올라간 겁니다. 멕시코 정부가 수입 철강 관세를 전격 인상했습니다. 그간의 점진적 인하 기조를 뒤집는 조치로 한국 기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멕시코 경제부는 자국 업체 육성을 통한 내수 시장 강화를 위해 멕시코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오는 390여 개 수입 품목에 대해 5에서 2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입 철강 품목에 최고 25%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멕시코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지 않은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권 대출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석 달 만에 하락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실제 빚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제 이번 주 경제 이슈들 경제부 엄윤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화면 상단에 넣는 제목 중에 하나가 가계빚 완화 효과 글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글쎄인지 엄 기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코픽스는 일단 변동형 대출 금리 기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달 집계되는 코픽스는 은행 변동형 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의미합니다.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예적금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에 반영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코픽스가 오르면 은행은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코픽스가 내려가면 그만큼 은행은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 인상 요인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가계 입장에서는 코픽스가 내려가면 가계빚 부담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2달 연속 올랐던 코픽스가 이번 달엔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이 그래픽을 보면 아시다시피 지난달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01%포인트 내린 3.6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정기 예금 금리 인상이 주춤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코픽스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의 변동금리도 소폭 내렸습니다. 하지만 워낙 감소폭이 작아서 실제 가계 빚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신용 위험도가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한 원리금 상환 부담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인 위험 부담이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네, 특히 최근에 다시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예수신 금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실 언제 다시 코픽스가 오를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방금 하신 답변이 바로 글쎄에 대한 답이었고, 자, 이번 코픽스 결과에 관심이 많이 갔던 건 바로 가계빚 때문인데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대출은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가계대출이 넉 달째 오름세입니다. 네.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은 6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요. 문제는 오름폭입니다. 정말 보면 알 수 있듯이 갈수록 증가했는데 1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덩달아 잔액 기준 가계빚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5달 연속 급증하면서 전체 빚 규모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관련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실제로 이렇게 올해 1월 만여 건에 그쳤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월부터 회복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 살아난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금리가 높다는 기사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 가계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네, 그동안 계속되는 수출 부진에 경기 회복까지 더뎌지자 정부는 내수 살리기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까지 풀었습니다. 여기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을 돌면서 이 상생금융을 내세우며 대출 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졌고 주택 구입 수요도 덩달아 증가한 겁니다. 네, 여기에다 최근 시중은행이 출시하고 있는 50년 주택담보대출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동안 만기 30년에서 35년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이 잇따라 출시됐습니다. 말 그대로 50년을 만기로 대출을 빌려서 이자를 50년 동안 나눠내겠다는데 이 기간이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대출 만기 기간이 늘어나면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오랫동안 갚아야 하기 때문에 내야 하는 이자가 불어나긴 하지만 이게 DSR 규제를 받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DSR 규제가 연소득 대비 해마다 갚아 나가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줄어들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초장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가 내놨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했을 때 나이 제한이 시중은행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무리해서 집을 사도록 부추긴다라는 비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50년 주담대 대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부터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나이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렸는데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번 주 기자들과 만나서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복현 원장도 같은 날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DSR 규제가 적정했는지 현장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DSR 중심으로의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주담대 산정 과정에서 그것들이 적정한지는 아마 저희가 실태 점검을 하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 가계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없는 것을 챙겨볼 것이고 하지만 벌써부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왜 번번이 내 집 마련에 40대, 50대를 소외시키냐 이런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는 금감원이 17개 은행장을 모아서 이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에 대해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법규 준수 여부와 심사 절차의 적정성, 또 가계대출 영업 전략 등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사실상 경고한 겁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보고 제도 개선 사항이 있다면 관계 부처와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정조준하는 모양새입니다. 아까 공감하며 보고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가계대출 급증이 대내적인 변수라면 대외 변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나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소비, 생산, 투자 모두 부진합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까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촉발한 채무 불이행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부동산 이 추락이 금융 위기까지 이어지면서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투자 은행들도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픽을 보시다시피 JP모건 체이스는 6.4%에서 4.8%로, 일본 미주오 증권은 5.5%에서 5%로, 바클레이즈도 4.9%에서 4.5%로 내렸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지금 헝다그룹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석 달 만에 2,500선을 내준 코스피는 오늘도 하락 출발하더니 간신히 2,500선에서 턱걸이한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0.98% 내린 877.32에 장을 마쳤고요. 대신 어제 장중 연고점을 찍었던 환율은 어제보다 3.7원 내린 1,338.3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원화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졌다라는 인식 속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발 악재 탓에 우리 시장도 출렁이고 있는데요. 중국 위기가 곧 우리에겐 악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중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국이기 때문입니다. 대중 수출 의존도만 해도 20%에 달하는데요. 중국 경기가 나빠진다면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달러화가 줄게 되고 또 우리 경기도 회복하는 데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도 지금 당장은 반길 수 없습니다. 고금리에도 소비와 금융시장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의 긴축 기조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지난 16일 공개된 7월 FOMC 정례회의 회의록을 보더라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원화 대비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욱 강세를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엄윤주 기자의 진단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랐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황이 덜 열악하다는 건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뭐 금리 인상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덜 열악한 상황. 중국 부동산에 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게 많거나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은 상당히 뭐 적다고. 그러면서 중국발 위기에 당장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거라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는 기존의 상저하고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9월부터는 아마 무역 수지가 기저적으로 흑자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10월 경되면 아마 수출도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중국발 악재에 미국 긴축 기조까지 이어진다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중국의 경제 활동을 재개했던 우리로서는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될 가능성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우리나라 실물경제 전체의 경기 전반의 추세를 상저하고로 예상을 했는데 수출이 망가지면 상저하고는 안 돼요. 이렇게 지금의 경제 상황을 보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오히려 청년 실업률 발표까지 중단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고요. 미국의 긴축 기조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이 부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유류세, 정부가 인하 조치를 이번 달 말에 종료하기로 했는데 2달 연장하기로 다시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휘발유 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면 깜짝 놀란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산유국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지난주 국제 유가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지난주 평균 1리터에 1,695원을 기록하더니 이번 주 들어서 1,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섰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5%, 경유는 37% 깎아주는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죠. 국민 부담 완화 차원, 그리고 최근에 국제 유가 오름세 등을 감안해서 10월 말까지 일단 2개월간 탄력 세우를 계속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여전히 세수가 걱정입니다. 상반기 기준 지난해보다 40조 가까이 세수가 덜 거쳤기 때문입니다. 유류세가 포함된 세목인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지난해보다 7천억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유지하기로 한 거는 심상치 않은 물가 때문입니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도 들썩이고 있고요. 대중교통 요금까지 일부 올랐습니다. 민간 소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유가 오름세가 장기간 지속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2달 이후에 유류세 인하 여부를 다시 판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경제 이번 주 이슈를 쭉 훑다 보니 부동산 시장과 주유소가 겹쳐서 아까 주유소를 부동산이라고 언급을 한 거 잠깐 정정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경제부 엄윤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엄윤주 기자가 중국발 악재 얘기를 잠깐 얘기했었죠. 예,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지 헝다그룹이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접수처는 중국이 아닌 미국 뉴욕 법원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전 세계를 들었떠났던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부도 위기 사태. 2년째 산송장처럼 버티던 헝다그룹이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접수처는 중국이 아닌 미국 뉴욕 법원입니다. 450조 원 넘는 부채를 짊어진 헝다가 해외에서 진 빚부터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파산 결정을 하면 회사는 결국은 파산으로 인해 해산을 하는 거고요. 채권에 대해서는 몇 %는 탕감하고 몇 %는 갚고. 헝다그룹의 자산 총액은 331조 원으로 부채가 더 많습니다. 2년 만에 공개된 실적은 147조 원 적자. 지난해 3월 주식 거래도 중단돼 다음 달 상장 폐지 위기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선 아직 파산 전입니다. 중국판 리먼 사태는 없다는 당국의 정치적 의지가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그렇다고 정책자금 투입과 같은 중국 정부의 구제도 없었습니다. 헝다의 쉬자인 회장을 비롯해 부도 위기에 몰린 부동산 재벌들이 빚 갚는 데 사재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붕괴의 도미노를 막기엔 역부족. 금융시장의 거품도 꺼지면서 이른바 큰손들은 물론 서민들의 종잣돈까지 증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권당국은 헝다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사들이 정보 공개 의무를 어겼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년 전 헝다 사태 때부터 계획했다는 부동산 거품 빼기 공정의 하나인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가를 놓고 의료계에서 법적 다툼이 계속돼 왔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도 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내리면서 10년 동안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A씨는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괴를 사용한다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보건소가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지적했고 결국 2012년 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자 A씨는 이듬해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뇌파괴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뇌전증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현대 의료기기로 이를 사용한 진료가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인지 아닌지가 재판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뇌파괴 사용은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의료기기 제작 방식이 한의학 원리에 기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의사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기기 위해도가 높지 않은 점, 사용하는 데 별도의 임상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소송 제기 10년 만에 한의사도 뇌파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뇌파괴 사용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사안인지,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 적용과 명백히 무관한지를 따졌을 때 면허 범위 이외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의사단체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반대해온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괴 진료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대 진단기기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라며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이번 판결은 정의롭고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의 뇌파괴 사용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이며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한의사들의 면허박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전의 한 신협에 오토바이 헬멧을 쓴 강도가 침입을 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대전 관저동 신협의 강도. 자, 은행 강도 사건 언제 발생한 겁니까? 네, 사건 발생 5시간이 지났지만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 관저동의 한 신협에 은행 강도가 들이닥친 건 오늘 정오쯤입니다. 용의자는 검은색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여직원을 위협하고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범행 시각이 점심시간이다 보니 은행 직원은 2명만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 1명이 탕비실에 물을 마시러 간 사이에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여직원이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범행 이후 하얀색 오토바이를 타고 진잠 내거리 방향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등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어제 유성구에서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3월 칠곡에서 술에 취해 허리띠에 흉기를 꽂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과 몸싸움까지 벌인 혐의로 4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상의 살해 협박글을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반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지목하며 선 넘어서 죽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 밖에도 정치인과 연예인,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수십 차례에 걸쳐 살해 협박성 글과 흉기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최근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국민 불안 잠재우기에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무색하게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하자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30살 최모 씨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낮에 성폭행한 곳은 서울 관악산 자락의 공원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가까워 주민들의 왕래가 잦고 인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체험활동 장소로도 애용돼 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던 이곳은 범행이 발생한 이후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게다가 이 공원은 지난달 말 조선의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직선 거리로 3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근에서 끔찍한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지역 사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왜 자꾸 관악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무섭지요. 우리는 맨날 하나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겠다며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선포한 특별 체험 활동도 빛이 발했습니다. 지역 경찰, 경찰관 기동대, 형사 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2주 동안 다중 밀집 지역 3,100여 곳에 하루 평균 12,000여 명을 배치하고 검문 검색도 실시했습니다. 도심에는 전술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시민들의 불안감만 키웠을 뿐 보여주기식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낮에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무섭죠. 지나다니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경찰청의 현장 치안 활동을 강화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리고 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서마다 신고가 집중되거나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한 곳을 분석해 인력을 투입하고 순찰을 강화하게 할 방침입니다. 다만 웬만한 인력을 이미 다중 밀집 지역에 투입한 만큼 추가로 보낼 인원이 있을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순찰 근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낮잠을 자다가 시민 신고가 들어오자 직접 종결 처리한 경찰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지구대 소속 A 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지하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지만 700m 거리 골목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낮잠을 잤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A 경감은 지구대에 돌아가 보고하지 않고 신고를 자신이 직접 종결 처리한 겁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주범 이승만과 이정학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이정학의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40대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운전자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호송차에 타기 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약물 과다 복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에게 가족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저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당일 일본에서 어떤 시술 받으셨나요? 영장 수사 왜 지각하셨나요? 감사합니다. 구속된 심정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오.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어젯밤 10시 10분쯤 경북 영천시 고경면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하다 정상 방향으로 주행하던 다른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 가슴과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의혹. YTN이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인사청탁의 당사자 A씨가 YTN으로 전화를 걸어와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에게 2천만 원을 돌려받기는 했는데 그 시점이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한참 뒤였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황윤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동관 후보자 부인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은 지난 2010년 한 불교종단 신도회장 A씨가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한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탁자의 이력서와 돈 2천만 원을 차례로 받고 나서 돈은 다음 날 돌려줬다는 이 후보자 부인의 경찰 진술이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달받은 돈인지 모르고 기념품이라는 이유로 전달받은 거를 바로 거의 즉시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 부인에게 돈을 건넨 A씨가 YTN에 전화를 걸어와 이 후보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의 부인이 2010년 1월 쇼핑백을 받았을 때 돈인 줄 모르고 받았을 것이라는 부분은 후보자 측 해명과 같습니다. 돈이라는 걸 모르고 받았죠. 쇼핑백을 건너준 거지 다른 거 건너준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돈을 돌려준 시점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날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백에 돈을 담아 건넸던 2010년 1월 중순보다 훨씬 뒤라는 겁니다. 돌려받으신 건 맞으세요? 네, 발로 퍼들려서 본인한테 줬은 거 맞아요. 근데 바로 돌려받은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받았기 때문에. 한참 뒤에 받으셨어요? 시간이 좀 경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A씨는 돈을 돌려받았을 때 쇼핑백의 상태는 자신이 처음 돈을 줬을 때와는 달랐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쇼핑백은 드린 그대로 왔나요? 아니에요. 다른 걸로 갔다가 조그만 걸로 온 것만. 앞서 이 후보자는 부인이 돈을 받았던 바로 다음 날 돌려줬고 자신은 출근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을 건넨 바로 다음 날이 아닌 한참 지난 시점에서 돌려받았다는 인사청탁 당사자의 주장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동관 후보자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졌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이동관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청탁을 시도한 A씨. 돈을 돌려받은 구체적인 시점이 돈을 주고 최소 2달이 지났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3월 중순 인사청탁이 시도가 됐던 G20 홍보기획단장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였습니다. 이번엔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동관 후보자 부인에게 돈과 함께 인사청탁이 이뤄진 자리는 대통령직 속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직입니다. 공무원 직급체계상 1급, 차관복급 요직으로 지난 2009년 11월 위원회 출범 이후 넉 달 가까이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청와대 홍보석으로 해당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었는데 같은 학교 학부형으로 후보자 부인과 알고 지내던 A씨를 통해 청탁이 시도됐다는 게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1월 중순 부인에게 2천만 원이 건네진 다음 날 돌려줬다고 주장했는데 A씨는 한참 지난 시점이었다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참 뒤에 이제 돌려받았다고 하셨던 이 시점을 정확히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영산제 다음이에요? 아유, 그럼요. 끝나고서. 여기서 언급된 영산제는 한 불교종파 신도회장이던 A씨가 주도한 대규모 불교 행사입니다. 청탁 시도가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2달이 지난 2010년 3월 11일에 열렸는데 A씨를 통해 로비를 시도했던 C씨가 가고자 했던 G20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발탁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A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후보자 부인에게 2009년 11월에 이력서, 2010년 1월엔 돈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가 청탁이 무산된 2010년 3월 이후에 돈을 돌려줬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동관 후보자 측은 즉시 돌려줬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한참 뒤 돌려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며 공식 입장문에서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중견 게임 업체 웹젠의 R2M이 NC소프트의 리니지 M을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웹젠이 NC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과 광고의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R2M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으로 NC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에 출시한 리니지 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에서 빗물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생긴 도로 페임 구멍에 렌터카 셔틀버스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제주공항 입구 교차로에서 렌터카 업체 셔틀버스 앞바퀴가 도로 페임 구멍에 이렇게 빠진 겁니다. 당시 버스에는 운전기사와 고객을 포함해서 10여 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구멍은 지름이 최대 1.3m에 달하고 깊이도 1.2m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 제공을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미국에 제공을 요청하면 미국이 곧바로 승인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 실제 전투기 가동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가 F-16 전투기 이전 승인을 요청할 경우 미국이 신속히 승인하겠다는 확답을 각국에 전달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서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그는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이전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적었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도 미국 당국자가 두 나라를 통한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제공 승인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F-16에 대한 조종 훈련이나 수출한 F-16의 제3국 이전은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F-16 같은 현대식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거듭 요구해 왔습니다. We also need modern fighter jets, without which no air defense system will be perfect. 미국은 그러나 전쟁 확대를 우려해 전투기 지원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럽 동맹국들의 압박이 커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F-16 훈련을 승인했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에도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이 전투기를 언제 가동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올해 안에 F-16을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내년 초에는 조종사 훈련의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F-16을 가동하더라도 러시아 방공 체계를 고려할 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하와이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안타깝고 먹먹한 사연들도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3대에 걸쳐 단란하게 살아왔던 일가족 4명이 한꺼번에 숨지는가 하면 또 반려견을 구하려다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전합니다. 화마가 휩쓸고가 잔해만 남은 집들. 탐지견들이 희생자의 유해를 찾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으며 안타까운 사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대에 걸친 일가족 4명의 유해가 발견된 건 현지 시간 10일. 불길을 피하려고 차에 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탈출을 시도했던 일가족은 멀리 가지도 못하고 집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It is a harrowing sight in Maui. When those providers, the police and this division do come across scenes in houses or businesses is very difficult. 반려견을 구하려다 숨진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반려견까지 챙기다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반려견을 무척 아꼈다는 남성은 당시 온몸으로 개를 품은 채 발견됐습니다. 하와이 산불 이후 반려동물 보호소에는 이처럼 가슴 아픈 이별을 한 동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And we are going to do our best to make sure that these animals are back with their owners. 마우이 섬에서 36년간 거주하다 숨진 이 여성도 남자친구와 안타까운 이별을 했습니다. 한 집에 살았던 두 사람은 화마를 피해 함께 나왔지만 검은 연기 속에 헤어지게 됐고 결국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경우는 그나마 나은 상황으로 약 1,000명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So we've been to police station, we called Red Cross, anywhere that we can find them, but nothing, no zero. 100년 만에 찾아온 끔찍한 화재. 하와이 주민들은 기나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I don't know if we can be trusted about what's happening here. 히틀러의 야욕이 두려웠던 일부 과학자들은 독일보다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를 계기로 미국에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이 진행됐다. 오펜하이머는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을 이끌고 원자폭탄 개발에 매진했다. 3년여의 노력 끝에 폭탄 가제트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쏟아지며 거대한 버섯구름이 솟아올랐다. 실험은 성공했다. 핵폭발 실험 성공으로 리틀보이와 팻맨이 탄생했다. 미국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다. A short time ago, an American airplane dropped one bomb on Hiroshima and destroyed its usefulness to the enemy. 일본이 항복하며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원자폭탄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원자폭탄의 끔찍한 참상에 오펜하이머는 절망했다.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오늘도 지칠 줄 모르는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열기가 식지 못하며 밤낮 할 것 없이 날이 무척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5도로 밤더위가 이어지겠고 한낮에는 32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내일도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시고 외출 시에는 우산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 곳곳으로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1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경남 남해안은 저녁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예상됩니다. 또한 오전부터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도 내리겠는데요.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호우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계속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25도, 광주와 대구는 24도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에는 서울 32도, 춘천과 청주는 33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에도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